오늘 7권 주제는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이기도 한데 함께라 그럴까, 관계라 그럴까, 요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우리가 읽은 그 자본의 챕터에서 분업을 다룬 파트인데 왜 이 주제가 이렇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마르크스도 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혹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함께 사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게 명목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다. 이게 좀 어려운 철학 용어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있는 건 개인이고 함께는 생각해서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라는 게 존재하고 그 함께가 갖는 힘이 있고 자본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 생산력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함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대체로 못하게 되고 그 함께의 것을 자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을 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자본론과 관련해서 말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한 개체, 인디비주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생명체인 한 개체도 그렇고 국가라든지 이런 인디비주얼 큰 전체로도 하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적 차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부분이 관계의 실제성을 이루면 어떤 잉여성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주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개체, 개인이 자기를 이루고 있는 신체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고 기관들이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관념들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 그때부터 어떤 잉여성이 작동하고, 글쎄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 코나투스가 작동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차원이 매우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는 이걸 효과적으로 분쇄하는데,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이루는 단위도 개인을 굉장히 근대의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 사회로 이루고 있는 이 효과라 그럴까요? 함께하는 효과, 이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착취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폐가 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언어, 화폐, 법 이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개인이 언어를 만들 수 없고 개인이 자기 법을 막 남한테 시킬 수 없고, 화폐도 내가 이거 화폐로 쓰자 해서 화폐가 되질 않습니다. 다 사회적 차원인데 돈은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회적인 것인데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것을 사적으로 독점할 수가, 축적이 가능해요. 돈은. 언어는 축적한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인데, 언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어떤 사람이 내가 더 많이 쓸 거야라고 축적하면 바보짓이 되는데 돈은 그게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돈은 화폐를 뭘로 쓸 거가 아니라 이 화폐량을 더 많이 여러 언어를 자기가 축적한다. 한글이 10만 개쪽 어휘가 있는데 내가 8만 개는 내가 가져갈 거야가 안 되는데, 이게 돈은 10억 중에 8억을 얘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을 개인이 사유화하고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권을 쓸 때. 분업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기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 협업과 분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 다루는 챕터가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본다 이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책으로부터도 6개월이고, 6개월은 아니고 4개월이고, 1권으로부터는 벌써 해가 넘어가서 까마득할 것 같아요. 근데 한 5분에 10분 사이에 지난 7권, 6권을 요약해드리면, 첫 문장을 지금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본론의 첫 문장.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방대한 상품의 덤이 집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의 기본 형태가 뭐라 그랬냐면 상품이라 그랬어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거는 앞에 첫 구절이었어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 왜 제가 그걸 매우 특이하게 봤냐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자본에서 다룰,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의 성격인데 이게 진짜 특이한 거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라면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자본이라는 책에서 다루게 될 것, 우리가 막 모으고 싶고 늘리고 싶고 막 하는 어떤 것에 정체가 있는데 그거 진짜 신기한 거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가졌던 부에 대한 개념과도 완전히 다른 거고 이 부이고 이 부를 정의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의 이름을 또 조금 엄밀하게 쓰면 value라고 말하시는데 가치. 19세기 용어로 따면 value인데 이것은 보통 쓰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wealth하고 굉장히 다른 value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본 1편은 처음에 내가 앞으로 펴나갈 자본에 대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축적하고 이것 때문에 막 생겨나는 온갖 문제들과 관련해서 추구하는 그 부의 정체가 매우 특이한 것인데 그것을 굳이 말하면 이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 1장은 혹은 정확히 1편은 가치편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우리가 상품과 화폐에 관한 장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가치는 스스로 못 나타나니까 자기가 직접 나타나면 얘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못 나타나서 항상 몸을 빌려 나타난다 했고 그게 상품과 화폐다. 그래서 상품과 화폐는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즉 어려운 한자로 현상 형태다. 즉 가치 형태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상품을 분석하는 거다. 이 상품을 분석한다라고 했던 것은 뭐하고 구별하고 싶었냐면 노동생산물하고 일반적인 노동생산물하고 구별한 거죠.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일을 해서 귀중한 물건들을 만들어 왔지만 노동생산물은 자본주의적 조건에서 자본주의적 와서 상품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생산물이 상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품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용어로 따지면 가치가 담긴 노동생산물을 상품이라고 부르니까 왜 상품을 분석해야 되냐면 가치 분석하려고요. 노동생산물과 상품의 차이가 가치니까.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떤 건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단순히 가치가 있고 가치를 쌓아두는 사회가 아니고 가치로 계속 가치를 늘려가는 사회다라고. 이게 자본의 개념의 정의였죠. 가치가 계속 증식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 증식하려고 자본가에게 익숙한 내용을 만들면 이윤 늘리려고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가치를 정확히 재는 거라든지 가치를 한 곳에 모아둔다 이런 건 부차적인 얘기고 가치를 투자해서 가치를 늘린다. 투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다. 이게 자본 개념이죠. 근데 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늘어난 게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증가된 가치, 증식된 가치 이제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잉여가치인데 좋은 번역을 하고는 안 했습니다만 이 늘어난 부분의 가치가 어디서 왔느냐 했고 보통의 경우 있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노동가치설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할 거고 상품들의 등가 교환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상품 하나, 즉 노동력,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거저 얻거나 똑같은 물건을 교환해서는 가치가 늘어나지 않고 사람의 어떤 능력이 발휘된 것들이 가치가 있는데 그 능력의 발휘를 쓰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동력이라는 상품인데 그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을 사용해서 얻은 가치의 차이가 있다. 그게 잉여가치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걸 이제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늘려야 잉여가치가 생기는데 그 가치 이상으로 늘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지난책이 첫 번째 방법. 일을 더 시킨다. 일을 좀 오래 시킨다. 라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노동일, 하루에 노동을 몇 시간까지 해야 되냐. 우리는 8시간 노동을 하지만 한때 1833년 최초의 법정 근로시간이 영국에서 제정되었을 때 그때가 15시간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긴 했지만 그것이 12시간, 10시간 줄었고 자본 쓸 때까지는 10시간이었어요. 자본을 펴낼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세상에 8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사실 그 목소리를 낸 것도 자기면서 자기들 그 인터내셔널 조직에서 8시간짜리 걸었는데 벌써 8시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기저기서라고 본인이 써놨는데 그 시간까지죠. 그런데 지금도 그 시간 줄이는 게 그게 이제 별 옛날 얘기 같은데 지금도 주 52시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보면 노동일, 노동주, 노동년 이게 확실히 시간이 예민해요. 자본주의는 일을 얼마나 하는가 예민한데 이걸 늘리는 것에 관한 얘기가 지난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덜 늘릴까 줄여볼까 했던 게 지난 책이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잉여가치를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소개할 겁니다. 오늘 소개할 거고 이제 책을 읽어 보셨을 테니까 아는 방법인데 간단하게 보통 흔한 용어로 하면 생산성 혁신
노동 생산력을 증대시키면 잉여 가치가 생겨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6권에 다예요. 근데 들어가면 절대적 잉여 가치라는 건 절대적으로 노동을 늘리는 거고 하루에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그러나 부당한 사용은 아니고 합법적 사용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그냥 10시간 시킬 수 있고 혹은 8시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한 6시간 정도의 돈 정도 주면 시킬 수 있다든지, 이 말이 성립해요. 그건 지난 책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한없이 노동일을 연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적 한계, 지난 책에서 말한 건데 이것도 생물학적 한계, 인구학적 한계, 정치적 한계가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루는 하느님이 24시간으로 정해놔서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짧다. 하필이면 이 상품, 노동일이라는 상품이 생체 상품이라 생체가 버티는 동안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은 안 될 건 물론이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 시간, 이게 필요해야 돼서 잠자는 시간 많이 줄어야 된다. 근데 언뜻 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16시간 있었던 거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줄이고 거기에 밥 먹는 시간, 이동 시간 다 포함된 것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생물학적 시간은 물리적인 천문학적 시간보다 짧다. 그런데 생물학적 시간보다 또 작은 게 있는데 정치적 시간인데, 노동자들이 이제 자꾸 투쟁하고 연대해가지고 법정 근로 시간을 만들어서 더 단축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잉여 노동량을 늘리는 건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항상 인풋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고등학교는 배우나, 하여튼 토지, 뭐 자본, 노동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생산의 3요소인가? 노동자 수가 많아지면 잉여 노동량도 많아질 거다. 그런데 인구학적 한계가 있다. 한없이 늘 수 없다. 인구라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잉여 가치를 절대적으로 노동일을 늘리는 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한가? 이제 자본주의 망하게 생겼느냐? 그렇지가 않고, 자, 지난번에 했던 중요한 말 하나가 있는데, 자본가는 사람들을 일시켜 먹으려는 변태가 아니에요. 자본가도 어쩔 수 없어서 하루에 노동시간을 12시간, 14시간 시켰었어요. 왜냐? 본인이 원하는 건 긴 노동시간이 아니고 딱 이윤에 해당되는 시간만 뽑아낼 수 있으면 좋아요. 잉여가치만 뽑아내면 되지 굳이 앞에 긴 시간을 일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분리가 잘 안 돼요. 아침 9시부터 12시가 필요노동시간이고 오후 2시부터 6시가 잉여노동시간이다. 그럼 오후 2시부터 6시 것만 시켜서 그것만 가져가면 되죠. 앞에는 안 시켜도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이 필요노동시간이고 어떤 게 잉여노동시간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어떤 시간이 30분 단위인지 1시간 단위인지 1분 단위인지 이게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똑같죠. 영화에서 돈을 벌다라고 하면 총 관객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제작비에 들어간 관객 수 말고 이윤만 되는 관객 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노동일을 늘렸던 이유는 노동일을 늘려야 잉여노동도 느니까 잉여노동 시간도, 노동시간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잉여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노동일을 전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렸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게 더 이상 못 는다면, 오른쪽으로 못 는다면 방법은 저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C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면 B를 A 쪽으로 붙이면 자본가가 원하는 건 BC, B부터 C, 잉여노동시간 구간이지 A, B는 별 수 없이 주는 거지 진짜 원하는 건 B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를 늘리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C를 계속 늘려서 늘리는 방법이었는데 C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니까, 생물학적, 물리적, 역사적 한계에 봉착하니까 B를 A 쪽으로 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노동시간을 줄인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의 가치를 줄인다는 얘기가 뭐냐? 물론 책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가 오늘 요만큼 일을 했는데 내일 또 그 건강 상태, 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건강 상태를 다시 유지해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이고, 그만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상품들의 가치, 먹고 사는 거, 집세 뭐 이런 거 있죠. 아이 키우는 양육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삶에 필요한 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참조 대상이 되는데 372개 품목, 지난번 말했지만 372개 품목의 가치를 조사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의 40%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소비했을 때 이 품목에다 얼마나 해서 지출한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계비를 구하고 그 생계비에다 몇 퍼센트를 곱해서 뭐 임금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처럼 삶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를 만들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 노동력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력이 다시 재생산되는데 내일 또 오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인데 그 필요한 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싼 값에 먹고 살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제일 예민한 게 FTA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농민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게 들어오면 노동력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 품목 가치가 떨어지면 노동력 가치가, 물론 명목적으로는 오르죠. 돈을 월급을 내일부터 사장님이 깎은다 그러면 다 반발하니까. 그러나 실질 임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보통 월마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 많이 쓰던데 이거는 조금 다른데, 중국의 싼 물건들이 대량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에 공급됨으로써 노동력이 구성하는 품목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노동력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잉여노동, 즉 잉여가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마타이제이션은 그게 아니고 대충 이게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최저 수준에서 먹고 살아야 돼서 에너지를 최저 복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품질의 노동력을 건강하려면 몸에 해로운 거 막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물건도 막 부러지고 금방 되는 거 쓰면 안 되고, 그런 점에서 표준적인 품질을 가진 것을 전제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월마타이제이션이란 말은 월마트에서 일하고 월마트 거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이게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걸 먹고, 그러면 어떻게 냐면 노동력의 가치는 실제로는 더 줘야 되는데 노동력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그럼 나는 이거 싼 거 먹고 싼 걸로 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허리띠 졸라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우는 보통 마르크스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본가 줄 거 다 준다고 했을 때, 여전히 노동력의 가치를 다 지불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상품들의 가치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었지만 양말을 생산하는 데서 생산성이 2배로 증가해가지고 양말 제조업에서 양말이 옛날에 10,000켤레 만들었는데 하루에 이제 20,000켤레 만든다. 그러면 양말 값이 물론 반은 아닙니다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반쯤 떨어진다. 양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노동자는 이제 양말을 살 때 돈이 적게 들겠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내가 한 달에 양말을 2켤레를 아주 빵꾸 날 때까지 신을 수 있나요? 모르겠는데 소모한다 그러면 양말 한 켤레가 2,000원이다 그러면 4,000원인데 그게 2,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2,000원이 절약될 수 있다 이거예요. 월급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부분만큼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르크스가 중시하는 건 소비재 산업이에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생활용품들의 가치가 거기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서 가치가 떨어지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말 만드는데 합성섬이나 뭐 심지어 원유나 화학 거기서 쓴다면 그 재료값이 떨어지면 간접적으로 양말값도 떨어질 거예요. 또 양말을 제조하는 기계값이 기계 제조업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기계값이 좀 더 싸지면 또 그만큼의 비율로 간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양말 만드는 공장의 생산성 혁신이 제일 중요한데 간접적으로는 양말의 재료 생산수단, 양말 만드는 필요한 기계들의 가격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동력의 가치가 줄면 필요노동 시간이 줄니까 잉여노동이 늘겠죠. 근데 왜 자본주의가 되면 생산성이 계속 늘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마치 이런 거 없었던 양 마르크스는 그냥 노동일만 느는 거, 절대적 잉여가치 얘기만 지난주까지 했었느냐. 사실 보세요. 지금 양말 하나 생산성 혁신해가지고 2,000원밖에 안 줄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양말 떨어지면 누가 덕을 보냐면 양말 공장 사장님만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노동력 가치가 2,000원 떨어지는 거는.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도 양말을 사 신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의 사장님도 거기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노동력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잉여노동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영향도 미치지만 문제는 양말 하나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그닥 없어요. 그래봐야 얼마 안 준다고요. 아까 그것도 생산성이 2배나 혁신됐다고 말하고 제가 양말을 막 빵꾸가 바로바로 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양말 한 켤레가 다 한 2년 동안 신는다든지 그 양말 10켤레 사놓고 뭐 몇 년 신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미친 효과가 몇백 원도 안 돼. 그걸 한 달에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높이려면 아까 372개 품목 중에 한 200개는 일어나야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한두 공장에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에서 생산력이 노동 생산성이 근본적으로 확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한두 업종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필요한 수백 가지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은 한동안 안 일어나다 어느 세기 이후에 확 일어났다 이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그래서 처음에는 매니팩처기 처음에는 작업 발전의 때는 어느 정도 가정해도 됐다고. 그냥 노동 생산성이 막 혁신돼서 일어나는 필요노동 시간이 줄고 이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일정하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불변적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노동력의 가치를 불변으로 놨던 거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용가치가 생기면 필요노동 시간이 줄게 되고 이 그림을 보면 노동일 중에 A, B 구간이 줄고 상대적으로 시간 늘면 근데 이 말은 노동자가 노동을 더 추가 투입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 고도 일하니까 다만 거기서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본가를 위해서 생산한 시간 그것의 상대적 비율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의 추가량은 없고 자본가를 위해 생산 그래도 잉여노동이 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그만큼 이제 필요하지 않는데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는 자본가에 생산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는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느는 걸 절대적으로는 잉여노동이 추가되지 않았으니까 절대적 잉여가치는 아니고 이런 걸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마르크스 말은.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뜬금없이 정리하니까 그렇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노동량을 늘려서 노동일을 더 늘려서 가져가는 잉여가치와 절대적으로는 추가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이 달라져서 잉여가치가 느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걸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양말 공장 사장님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생산성 혁신에 나설까? 노동 생산력을 내릴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말을 2배로 생산성을 높이면 지금 그 공장에서 바로 이익을 안 납니다. 이제 이게 효과를 미치는 노동력의 가치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떨어지고 내가 그 1,000원 먹어야 되겠다. 우리 공장에 50명 일하니까 이렇게 내가 혁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방법, 작업 방식을 바꾸든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든지 생산성을 크게 높이면 우리 공장에 100명이니까 내가 1,000원씩만 해도 10만 원이나 벌 수 있다고. 그 10만 원을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설까. 게다가 이 효과를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저기 마트 사장님도 보고 저쪽에 나보다 더 잘 사는 무슨 저기 현대자동차 저기도 보고 막 할 텐데 그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걸 할까 생산성 혁신에 그러기에는 마르크스가 그리고 있는 우리의 자본가 모습하고 달라요. 2가지 점에서 다른데 하나 우리의 자본가는 이렇게 이론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필요노동 시간이 몇 프로 줄고 잉여노동이 늘고 이것이 자본가 전체의 계급에 이롭고 또 하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가 전체가 잘 돼야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경총이나 정경련 수준에서는 고민할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 사장님은 옆 치킨집 망해도 우리 집이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속을 해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난립하는 게 많으니까. 즉 마르크스가 보건대 자본주의적 인간형 캐릭터는 실천적이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최고 이론가는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거꾸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자본가 한 일에서 감탄하고 해설할 수도 있고 그가 왜 수익이 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지만 자본가는 그건 경제학자한테 맡기는 일이고 돈 벌 때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는 나한테 관심이 많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구가 온난화돼서 내가 이렇게 화석연료를 배출하면 안 될 텐데 그건 우리 모두 고민할 문제고 내가 고민할 문제는 당장 허용될 때는 빨리 팔고 안 되면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고 팔 수 있을 때까지는 팔고 요게 더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보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 혁신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요.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게 생기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개별 공장에서 자본가가 생산성, 노동 생산력을 배로 늘리는 데 별로 딱 적극적인 요인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들을 생산성 혁신에 나서게 할까? 개별 자본가가 마르크스가 보건데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소극적인 이유는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니까. 자,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노동을 투입한 거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안 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지 내가 10시간을 투입해서도 5시간에 모두가 5시간만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으면 나는 10시간 일해도 5시간은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결정난다라는 말은 마르크스에게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에는 평균적으로 결정난다 이거 이 평균을 못 맞추면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태되게.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뒤처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거나 작업 방식 바꿔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근데 나만 못 올렸다. 그럼 나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점 때문이긴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소극적인 이유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적극적인 이유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생산성을 한 기업이 정말 이익을 바로 봐야 되고 전체가 이익 본다. 나 하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본가 모두가 이익 본다. 이런 거 말고 내가 고생했더니 나만 이익 본다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고생했더니 내한테 정말 큰 이익이 온다. 단순하게 상대적 잉여가치보다 훨씬 큰 이익이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특별 잉여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잉여가치는 특정한 기업의 생산력이 예외적으로 비약적으로 다른 평균보다 높았을 때 생기는 잉여가치예요. 예외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사회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비용으로 따지면 10,000원짜리 물건이 팔고 있는데 나는 예전에 나도 10,000원 생산물의 가치가 10,000원 정도 해서 단가를 내 보냈는데 나는 생산성 혁신해가지고 7,000원에 만들 수 있다. 근데 나는 10,000원에 남들처럼 팔 수 있죠. 지금 시장이 1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개당 3,000원씩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이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이게 특별잉여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별 자본가가 할 수 있죠. 충분하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뒤에 계산부터 보면, 마르크스가 이걸 일일이 계산해. 사실 이번 7권은 지금보다는 더 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제가 쓸데없이 앞에 계산 문제를 마르크스 계산을 꼬지꼬대로 쭉 따라서 길게 해버렸어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준의,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수학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사칙 연산을 절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나누기고 그 전까지 더하기 정도여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곱하기 더하기 숫자고 나오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달라들지도 않고 진짜 다른 경제학 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미분도 안 들어가고 무슨 그렇다고 선형대수를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입니다. 자, 마르크스가 이걸 계산했는데 길게 계산했는데 제가 왜 이 계산을 했냐면 마르크스가 왜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마르크스는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잘 안 써요. 노동 생산력이란 말을 써요. 그럼 생산성이란 말이 그때 없었냐? 아니요. 마르크스도 알고 있었고 많이 쓴다네 당시에. 프로덕티비티란 말을. 그런데 왜 프로덕티브 포스 특히 노동자의 이 말을 쓸까? 노동자의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이 계산과 깊이 이제 관계가 있어요. 일일이 그걸 보여주려고 아까 우리가 양말 만들 때 양말 10,000켤레 만들던 곳에서 20,000켤레 만들면 양말이 반으로 싸져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반으로는 안 싸진다 그랬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이 되지는 않고 한 7, 8,000원 정도로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생산성 증대가 뭘 의미하는가를 마르크스가 계산하는 거예요. 일일이 숫자를 더해서 여기 특별징계가치 2라고 된데 그 책에 나왔으니까 그냥 쓱쓱만 보면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번 생각해 1 노동일이 12시간이라고 12시간 노동일을 고수한다고 치자. 마르크스가 이 12시간이라는 숫자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일 계산이 절대경영가치에서 노동 계산이 12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생산성 혁신이라면 되게 좀 줄여주는데 노동일이 좀 줄어드는데 마르크스는 안 줄이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 생산성은 2배로 늘었다는 걸 가정하면서 노동시간을 안 줄여놨어요. 12시간 일하는데 10시간이 월급의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되고 2시간이 자본과 가져가는 잉여가치라고 하자는데 잉여가치율이 몇 %인가요?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5억 원에서 계산해 드렸는데 진짜 쉽죠. 막스는 이런 거잖아요. 준 것분에 챙겨간 거 12시간 중에 10시간은 줬고 노동자한테 2시간은 챙겨간다 그랬잖아요. 5분의 1이니까 20%죠. 되게 별로 이 자본가는 안 가져간 자본가네요. 별로. 어쨌든 10시간, 2시간으로 나눴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계산도 마르크스는 계산하기 좋게 시간당 한 개씩 생산하는 경우로 해서 딱 12개로 맞춰놨어요. 12시간이니까. 12개를 만드는데 갑자기 생산성 혁신이 일어났어요. 생산성 혁신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일을 좀 바꿔서 일하는 방식을.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산업공학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삼성이 그랬다고 그러나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데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일하는 방식이나 배치, 컨베이어 벨트 이거 바꿨는데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즉 일을 하는 방식, 작업 방식을 바꿔도 생산성이 느나 봐요. 물건 수가. 이게 얼마나 늘까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매니팩처를 보고 완전 충격을 받았는데 가보고 나서 그 바늘 재침, 바늘 만드는 매니팩처에 갔는데 옛날 독립수공업자라면 하루에 20개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대요. 바늘을, 철사를, 그 용광로 실을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갈고 구멍을 뚫고 하루 20개 만드는 게 어렵대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본 그 작업장에 매니팩처 작업장을 갔더니 10명이었나 20명이었나 헷갈리네. 20명이랬나? 10명이랬나? 그랬는데 4만 개를 만드는 거야. 하루에.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생산성이 향상이라는 이런 거예요. 지금 12개에서 24개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다음 책에서 15권에 가면 말해줍니다. 근데 기계제가 됐을 때 그 바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 4대를 관리해서 돌리는데 그거를 60만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만들면 6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개에서 4만 개 됐다고 경악을 했어요. 생산성이. 그래서 매니팩처가 분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아담 스미스가 깨달았어요. 뒤에 기계제가 되니까 그게 6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생산성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때 19세기 기계가 막 발명되고 할 때, 이 매니팩처 때는. 근데 일단 다시 돌아가면 12개에서 24개로 돌리는 계산의 편의상 아주 소박한 예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일 노동시가 그 상품 한 개당 1시간의 노동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상품에 자, 또 한번 퀴즈 내면 생산물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생산물의 가치가? 그때 노동한 것이 생산물의 가치인가요? 가치 생산물과 생산물의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생산물은 지금 생산 과정에서 지금 노동 과정에서 들어간 거고 옛날 거 이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생산수단 불변자본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12시간에 12개 만들었으면 지금 한 개당 1시간이 들어가지만 원래 거기 원료들 있잖아요. 거기 기계에 들어있는 것도 거기 있잖아요. 그것도 있을 테니까 계산을 진짜 편하게 해주려고 막스가 그것 퉁 쳐서 그것도 1시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상산물의 가치는 2시간인 거고 돈으로 따지면 1시간이 6,000원이면 12,000원이 생산물의 가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24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료량, 소모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제품 한 개를 만들었어요. 옷 티셔츠를 목화를 가지고 면 티셔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2배 돼서 옛날에 12벌 만드는데 24벌 만들어요. 그러면 옷 소모량은 물론 이제 24개가 되니까 2배로 늘었을 거예요. 실 소모량은, 목화 소모량은. 한 벌에 들어있는 목화량은 똑같겠죠. 네. 똑같고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량만 12개가 나눠 갔던 걸 24개가 나눠 가지니까 그것만 반으로 준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생산물에 원래 있던 생산수단의 가치는 옛날 자본가한테 산 거 지불한 거 그대로 있지. 그게 갑자기 싸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산성 혁신이 났다고 저 공장의 공장주가 아이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원료가 깎아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2배로 싸지,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부분은 노동이 들어간 부분만 절반이 되니까 맞아요. 12,000원 중에 6,000원은 안 움직이고 새로 추가한 6,000원 중에 3,000원만 주는 거죠. 그래서 9,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원래 2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 손 1시간, 이번에 추가한 1시간. 그런데 이게 30분으로 주는 것 뿐이에요. 안 어려우시죠? 그것이 24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따지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12개를 만드는 게 평균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값으로 따지면 12,000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자본가는 2배의 생산성 혁신하면서 한 개당 9,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자본가에게 익숙한 용어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비용과 이윤으로만 계산하니까 비용이 줄었어요. 똑같은데 한 개당 들어가 있는 비용이 24개를 합치면 같지만 한 개당은 비용이 노동력에 들어간 비용이 반으로 준 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9,000원이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2,000원에 파니까 얼마를 벌 수 있냐면 개당 3,000원씩 24개를 벌 수가 있죠. 7만 2,000원 좀 더 버는 거예요. 근데 12,000원에 팔고 12개 만든 사람은 그럼 돈을 못 버느냐? 그렇진 않아요. 생산물의 가치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냐면 3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생산수단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 더하기 뭐 하나 더 있어요. 예? 잉여가치. 이윤을 붙이게, 아까 이윤을 붙였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본가, 노동력이 필요노동 말고 잉여노동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에도 자본가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평균적으로 팔면 잉여가치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9,000원에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추가로 12,000원일 때 3,000원씩에서 72,000원 번 거 말고도 12,000원일 때 판 만큼의 돈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가 되냐면 아까 10시간에서 그러니까 12시간에서 2시간이나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12,000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만 얼마에다 12,000원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다른 자본가는 12,000원 버는데 나는 7만 얼마에다 12,000원 더한 걸 버니까 7만 얼마를 다른 자본가가 더 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는 안 해요, 보통. 막스가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 보기에는 개수가 24개로 생산물이 늘었으니 이게 다 판매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받으면 소비자가 그만큼 늘지 안 늘지를 모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팔아버려야 돼, 얼른.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좀 싸게 하면 더 많은 신규 소비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내 걸 먼저 팔려면 나는 남들보다 조금 싸게. 근데 얼마나 싸게 하면 9,000원에 팔 필요는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싸면 되니까. 크게 인심 써서 2,000원을 깎아주는 거야, 남들보다. 그래서 나는 10,000원에만 팔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기냐면 24개니까 1,000원씩 남아서 24,000원이 남고 원래 12,000원 번 거에 36,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자본가는 12,000원 벌 때 나는 36,000원 번다고. 얼마를 버냐면 3배를 벌어요. 2,000원 깎아주고도. 이 말을 왜 하냐면 마르크스가 보건대는 요게 더 적극 요인이다 이거예요. 기술 혁신을 하는, 생산성 혁신을 하는. 생산성 혁신에 나서는. 그런데 막스는 재밌는 말을 했는데 항상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이거예요. 사회학 마찬가지인데 근대 사회는 매우 특이하게 개인적 행동이 개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지만 효과가 그런 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본인은 상대적 잉여가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특별 잉여가치에 관심이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를 낳는다. 이게 자본론 앞에도 있어요. 왜 화폐가 이게 금이 화폐가 됐을까? 혹은 어떤 데는 동아시아 같은 데는 루피, 은이 화폐가 됐을까? 누가 개인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은 그냥 행동을 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순다는 거예요. 개인을 초과하는 어떤 효과가 나는데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차원인데 그래서 마르크스는 누구죠? 파우스트 문구를 좋아해요. 실천적 인간, 행동하는 인간,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고. 그러고 나면 그게 있다고. 그래서 법칙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법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마르크스가 쓰는 말에 개인은 법칙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데 법칙이 실현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 잉여가치가 만드는 자본주의가 모든 자본가들이 그걸 요구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 산업 부분에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노동자들이 쓰는 생활용품들의 가치를 다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 자본가들 모두에게 잉여가치가 간다 이거예요. 자, 방금 말했지만 12,000원의 상대적 잉여가치에, 아니 그냥 잉여가치에다가 24,000원의 또 별도의 잉여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별도의 잉여가치라고 불러야 해요. 혹은 충하 잉여가치라고. 그러니까 이걸 마르크스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엑스트라 메어베르트라고 그랬어요. 메어베르트가 그러니까 엑스트라 서플러스 밸류예요. 이 엑스트라란 말이 스페셜이란 뜻이 아니라 엑스트라 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 요금 내세요 아닌가요? 당신은 특별하니까 특별 요금 내세요 이런 뜻이라기보다 스페셜한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무슨 신비가 발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남들 받는 거 말고 생산성 혁신 못하는 기업들보다 생산성 혁신하는 기업들이 추가로 더 받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엑스트라 적이라고 써놨고 불어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어로도 여분이란 뜻의 단어로 써놨어요. 스페셜이라고 쓴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하는 책들만 스페셜로 번역을 한 셈이에요. 특별한 잉여가치, 특별 잉여가치라고. 이것도 이제 잉여가치란 말도 조금 제가 번역어가 좀 아쉽다 그랬는데 특별 잉여가치란 말도 많이 아쉬워요. 그냥 추가 잉여가치 혹은 여분의 잉여가치, 뭐 별도의 잉여가치, 추가 잉여가치 정도 같아요. 지난번 잉여가치도 증가된 가치, 뭐 증식가치 정도, 가치 증식분, 뭐 증가가치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잉여라는 말은 되게 부차적이란 말을 준다고 우리한테. 그리고 쓰고 남은 돈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전체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조금 어색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특별적인 가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개인이 맞서 싸우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마르크스의 번역이 아마 이것도 일본 번역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보는데 특별 잉여가치나 잉여가치란 말이 네가 번역해 그러면 저는 추가 잉여가치 정도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추가 잉여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막 특별 잉여가치는 뭔가 개념으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뜻도 맞고요. 자, 이것이 이제 자본가가 적극적 생산성에 나서는 이유다. 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알고 저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산수를 왜 이 싫어하는데 책 앞에 놓고 했느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왜 이 단순한 걸 일일이 계산할까. 그냥 그렇게 말이 되는데 생산성이 의외로 높으면 예외적 높으면 평균적보다 더 적게 비용이 드니까 추가로 얻는 것이 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이 2배로 는다 해서 생산물의 가치가 반으로 줄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 노동 쪽만 줄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 쪽이고 생산수단은 자본가와 자본가의 거래니까 아니에요. 자본가와 노동 쪽의 거래. 지난번에 제가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함부로 말하자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자본이라는 개념이 뭘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볼 때 왜 이제 노동 가치설에 약간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함부로 쭉 던지면 명령권 같은 느낌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예제가 없을 때 신분제 사회가 아닌 곳에서 등가 교환을 할 때 누군가를 부릴 수 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게 가능한 형식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그걸 가능케 해줘요. 줄 거 주고. 왜냐하면 신분제가 아닌 한에서는 줄 거 주고를 해야 하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시키는 일을 시키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 저 사람한테 라고 할 때 드는 게 이 노동력의 상품화한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이거는 등가성과 비대칭성을 함께 취하고 싶을 때 동등성과 비동등성을 나는 지금 노동력 쓰는 거야. 너를 인격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것이 근대 밸류 개념에 매우 근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거는 약간 근거는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어쨌든 가치 개념은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노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마르크스는 생산성이 늘었다는 의미는 노동과 관계가 있다. 노동 부분이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 보통은 자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 가면 이제 실제로는 자본가 용어를 써요. 비용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윤율. 자본가한테 이게 중요해요. 자본은 투자한 것 중에 얼마를 내가 그것 대비 얼마를 받아갔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이윤율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 중에서 수익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그리고 물건 하나 만들 때도 단가가 얼마 들었고 여기다 내가 마진을 얼마 붙였는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비용 더하기 이윤이라고. 이걸 마르크스도 잘 알고 있고 3권에 가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1권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상하게. 1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상품들의 가치를 보통 자본가는 이렇게 말할 텐데 든 비용에다가 여기다 내가 붙인 이윤 이렇게 말할 텐데 마르크스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생산수단과 노동력과 잉여가치라고 썼어요. 근데 잉여가치가 이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잉여가치는 가치텀이고 이윤은 화폐텀일 뿐이에요. 가격텀일 뿐이에요. 요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생산수단과 노동력도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원료상가랑 노동력 상가니까 비용이에요.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르크스는 아까 여기 있었지만 마르크스 정식은 C 더하기 V 더하기 M으로 썼지만 마르크스가 있어요. 이걸 K 더하기 M으로 쓰는 게 자본가들이라고. 이 C 더하기 V가 K라고. 비용이라고. 그리고 잉여가치가 이윤이고. 근데 이거를 마치 K 더하기 M으로 써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는 지금 이 생산물의 가치 파트에서 V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걸 말해준 거잖아요. 마르크스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들려요. 비용을 아꼈다가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이게 자본가의 절제나 노력의 산물로 보여요. 늘어난 잉여가치가. 제 말 이해가세요? 노동자가 생산력을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안 보여.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큰 버전으로 하면 내가 10억 투자해서 1억 벌었어가 돼버리면 자칫하면 10억이 1억을 낳은 것처럼 보여요. 이걸 false shine이라고 불렀어요. false appearance. 마치 첫 시간에 말한 거 있죠. 물컵에다가 빨대를 넣었더니 꺾여 보인다. 이걸 설명하려고 마르크스 말하면 빛의 성질은 뭐고 굴절이란 뭐고 매질은 뭐고 설명한 뒤에야 왜 이것이 실제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가를 설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도 이제 3권, 자본 3권, 우리는 안 씁니다. 제가 3권까지 강의하지 않으니까. 자본 3권에 가면 경쟁하고 사람들 이게 비용이 들고 이윤이 어떻게 되고 이윤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할 텐데 그때 그 용어 써도 돼요. 이를테면 가을 하늘이 높다고 근데 실제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원래 다 설명한 뒤에는 그럼 가을 하늘 높단 말 못 써요? 안 써도 돼요. 쓰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지를 알아라는 거는 있다는 거죠. 실제 높아져 또 믿어버리는 건 안 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게 이제 이윤이나 나중에 이윤율 때문에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래서 평균 이윤율 업종마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자본가들 경쟁은 가치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가치는 그리고 실제 직접 나타나지도 않는데 다 가격으로 하고 화폐텀으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윤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그 이윤의 정체가 뭔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비하게 투자한 돈이 신비한 힘을 발휘했다거나 자본가의 절제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생산했다고 하고 그러나 추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 잉여가치는 추가로 노동력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내가 24,000원을 추가로 더 벌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왔냐고 하면서 이건 아마도 내가 머리를 엄청 싸면서 생산성 혁신하려고 합리적으로 작업계획도 설계하고 뭐 했던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줄는지를 보여주려고 숫자를 다 더한 뒤에 V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는 그걸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비용 더하기 이윤으로 써도 된다고요. 단가를 얼마 들여서 이윤 얼마 벌었어라고 써도 되는데 그럴 때 생겨나는 환상이 있을 때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성은 어디서 온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가의 절제라든지 혹은 투자한 돈의 신비한 힘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함께 효과예요. 함께 효과와 나중에 보면 기계 생산수단에 있습니다. 그건 그 뒤에 보는 걸로 하고요.